서식저 복원 방안 연구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양서류 서식지를 되살리는 게 그냥 무릉덩이 하나 파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주 정교한 과학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워낙 민감해서요. 그 서식지 복원이 꽤 까다로운 과제예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복원하려면 양서류만의 독특한 생태, 또 생리적 특성 이런 걸 깊이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양서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살더라고요. 그냥 한 곳에 쭉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닌다는데 이게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양서류의 생활사,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복원의 첫걸음이죠. 대부분 양서류는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핵심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번식, 알 낳는 곳이죠. 수생 환경, 수역. 둘째는 이제 먹이 먹고 성장하는 육상 환경, 활동지. 그리고 셋째는 겨울잠이라 여름잠을 자는 피난처, 동면지예요. 아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곳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이요? 네, 예를 들면 그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있잖아요. 맹꽁이는 산란지 주변 한 300m 안에 활동지랑 동면지가 될 숲이나 좀 부드러운 흙이 있는 땅이 꼭 있어야 해요. 아, 바로 이거군요. 그냥 보기 좋게 연못이나 덜렁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양서류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주변에 살 데가 없으면 말이죠. 정확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적합한 육상 서식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잘 커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아, 겉으로 보기엔 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생태적 함정, 이컬러지컬 트랩이 될 수 있는 거죠. 생태적 함정이란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서식지 자체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연결성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점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서식지를 봐야 하는 거죠. 연결성. 네,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양서류 자체가 워낙 독특한 생리적 특징을 가져서 서식지 설계가 더 어렵다고요? 자료 보니까 피부로 숨쉬고 심지어 물도 피부로 마신다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네, 사실입니다. 양서류는 폐호흡도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투과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산소도 흡수하고 몸의 수분도 조절합니다. 이게 바로 피부 호흡이죠. 와, 신기하네요. 물도 피부로 직접 흡수하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수질 오염에 정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물속에 만약 농약 성분이나 제초제, 중금속 같은 게 녹아있으면 피부로 쉽게 흡수돼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그래서 보건 서식지를 만들 때는 오염원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야 하고요. 특히 주변에 농경지나 도로가 있다면 거기서 오염물질이 못 들어오게 충분한 거리의 완충 녹지를 확보하는 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피부가 그냥 보호막이 아니라 흡수 통로 역할까지 하니까 와, 진짜 환경 변화에 약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체온 조절 방식도 우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변온동물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서식지 설계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네, 양서류는 아시다시피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죠. 스스로 열을 못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생존하고 또 제대로 활동하려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해야만 해요. 너무 더우면 그늘이나 물속으로 가고 또 추우면 햇볕을 쬐러 나오거나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 서식지에는 온도적으로 다양한 미세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햇볕 쬐면서 체온 올릴 수 있는 양지 바른 통나무나 바위 같은 거요. 아, 네네. 또 너무 더울 때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수풀이나 나무밑, 그리고 못 마르는 걸 막을 수 있는 습한 낙엽층이나 흙, 이런 요소들을 한 공간 안에 같이 만들어줘야 해요. 여기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양서류의 이런 온도 민감성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치명적인 질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양서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는 항아리 곰팡이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피부에 감염돼서 심하면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곰팡이균이 특정 온도, 대략 섭씨 32도 이상에서는 잘 못 자라거나 죽는다는 약점이 발견된 거예요. 오, 약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걸 서식지 설계에 응용하는 거죠. 어떻게 응용을 하죠? 연못 가장자리에 일부러 햇볕을 직접 받아서 표면 온도가 32도 이상 뜨겁게 달궈질 수 있는 통나무나 좀 널쩍한 바위를 놓아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바로 옆에는 혹시 너무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바로 피할 수 있게 시원한 그늘, 뭐 수풀이나 작은 나무 같은 걸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곰팡이균에 감염된 양서류가 있다면 스스로 그 뜨거운 바위 위로 올라가서 체온을 높여서 피부의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행동, 이걸 행동적 열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스스로 치료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셀프 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서식지 디자인 자체가 질병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진짜 이건 뭐랄까 넛지 디자인의 생태학 버전 같은데요? 디자인으로 동물의 행동을 유도해서 병을 이기게 한다니 대단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모든 양서류한테 다 좋은 만능 서식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종마다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양서류라고 우리가 하나로 묶어 부르지만 종마다 선호하는 환경이나 살아가는 방식, 뭐 이런 생태적 지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복원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종을 도울 것인가, 즉 목표종,
타겟 스피시스를 명확히 정하고 그 종의 생태적 특성에 딱 맞춰서 서식 환경을 아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금개구리 같은 경우는요. 물살이 거의 없고 수심이 좀 깊은 한 1m 정도 연못이나 둔벙을 좋아해요. 그리고 몸숨기거나 알 붙일 부들이나 갈대 같은 정수식물이 많아야 하고요. 특히 가물치 같은 큰 포식성 어류에 아주 약해서 이런 포식자가 없는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아, 포식자 유모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반면에 맹꽁이는 주로 장마철에 잠깐 생기는 얕고 한 50cm 정도 좀 탁한 무릉덩이에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번식기 아닐 때는 땅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주변에 땅 파기 좋은 부드러운 흙 그리고 두꺼운 낙엽층이 있는 숲이나 초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완전히 다르네요. 금개구리랑은. 네, 또 산개구리류, 첨개구리나 북방산개구리 같은 애들은 주로 산림 속 계곡이나 작은 둔벙에서 번식하고 다 크면 주변 산림으로 흩어져 살거든요. 얘네는 산림하고 습지 사이를 오가는 이동거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로라도 있으면 서식지 단편화나 로드킬에 아주 취약해지죠. 정말 그렇겠네요. 자료에 나온 표 1을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환경, 위험 요인 다 제각각이에요. 그럼 결국 보건 목표를 정하고 그 종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짜는 게 성공의 열쇠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목표종 설정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종을 정했다면 다음은 어디에 서식지를 만들지 부지 선정이 중요하겠네요. 이것도 그냥 빈 땅이라고 아무데나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 아까 말한 연결성 같은 게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네, 부지 선정은 정말 보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 땅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주변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평가요? 네, 몇 가지 핵심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 서식지와의 근접성입니다. 원래 양서류가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곳하고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용할 테니까요. 네. 둘째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연결성, 배후 산림이나 근처 다른 습지 같은 자연 요소랑 물리적으로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고립된 곳은 피해야 하고요. 고립은 안 된다. 그렇죠. 셋째는 수문 조건과 지형이에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형은 너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점토질 토양 같은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교란 요인을 최소화해야 해요. 교란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도로, 주거지,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소음이나 불빛, 오염물질 같은 거요. 이런 것들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고 또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 버퍼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개별 부지를 따로 떼어보지 않고 더 큰 생태 네트워크, 이콜로지컬 네트워크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서식지가 전체 네트워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합니다. 아, 네트워크 중심적 사고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부지를 골랐다면 이제 실제 서식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야죠. 그냥 크고 멋진 연못 하나만 떡하니 만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좋다면서요? 서식지 모자이트라는 개념이 재밌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훼손된 습지를 대체한다고 하면 그냥 비슷한 크기의 단일 인공 습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게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다양한 크기, 형태, 수심, 그리고 물이 차고 마르는 주기, 수문 조건이 다른 여러 개의 작은 습지를 마치 모자이크 조각처럼 군집 형태로 만들고 얘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이게 바로 서식지 모자이크 접근법인데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작은 습지 군집, 이게 왜 더 좋은 건가요? 장점이 뭔가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시스템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습지가 일시적으로 오염되거나 가뭄 때문에 마르거나 아니면 포식자가 들어와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습지들이 대체 서식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보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서류 개체군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둘째는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제공하니까 더 많은 종류의 양서류나 다른 수생생물들이 같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했던 대규모 연목 복원 프로젝트가 좋은 예인데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연목 군집을 만들었더니 불과 3년 만에 목표종뿐만 아니라 전체 양서류 종 다양성까지 확 늘었다고 해요. 와, 효과가 확실하네요. 네, 참고로 대체 서식지를 만들 때는 완충 지역까지 포함해서 원래 훼손된 면적의 최소 1.5배 이상 면적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관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기후변화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서식지 모자이크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인데요. 이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불러요. 포트폴리오 효과요? 투자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마치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금융 포트폴리오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습지 네트워크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극단적인 기상현상, 가뭄이나 홍수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가뭄이 드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물이 깊어서 잘 안 마르는 영구습지가 양서류한테 중요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반대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해에는 평소에는 말라 있어서 포식성 물고기가 못 사는 얇은 임시습지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알라할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미리 갖춰놓으면 특정 기후 상황에서 양서류가 번식에 완전히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라니 비유가 정말 딱 와닿네요. 자, 그럼 계획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인데요. 그냥 양서류 잘 살게 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원 사업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필요하면 개선 조치를 하려면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냥 뭐 양서류 서식 환경 개선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복원 사업 끝나고 3년 차까지 목표종인 금개구리가 최소 50마리 이상 살고 알덩어리를 10개 이상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세워야 해요. 구체적인 수치로요. 네. 목포에서 했던 맹꽁이 서식저 복원 사례를 보면 서식지 적합성 지수 HSI라는 모델을 써서 목표종 생존에 필요한 최적의 pH 범위나 수물 흙의 깊이 같은 걸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설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이런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게 단순히 구조물 공사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처음에 세웠던 생태학적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하고 계획 세우는 단계를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습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계랑 시공 기술로 넘어가 보죠. 역시 가장 기본은 물을 어떻게 다루냐 이거겠죠. 안정적인 물 공급, 적절한 물 깊이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습지의 생명은 뭐니 해도 수문 체계, 하이드롤로직 리즘, 즉 물의 흐름과 순환이에요.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역동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주변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용출수를 쓰거나 경사면에서 흘러내리는 지표수를 모으거나 근처 계곡물을 끌어오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건물 지붕이나 포장된 땅에서 나오는 빗물을 모아서 정화하고 저장해서 쓰는 빗물 관리형 습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빗물 활용도 가능하군요. 네. 둘째는 수문 주기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많은 양서류종들, 특히 산개구리류나 맹꽁이 같은 애들은 봄에는 물이 꽉 찼다가 여름이나 가을에 자연스럽게 마르는 계절성 임시습지, 버널풀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마르는 곳에는 양서류 알이나 올챙이를 잡아먹는 포식성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로 다 변태할 때까지는 물이 좀 남아있다가 그 뒤에는 서서히 수위가 낮아져서 마르도록 수심이나 바닥 재질 같은 걸 조절해서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는 다양한 수심 확보입니다. 다양한 수심이요? 네. 햇볕을 받아서 물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알이랑 올챙이 성장에 좋은 아주 얇은 가장자리, 수심 5에서 15cm 정도부터 아주 덥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비교적 깊은 곳, 종에 따라 50cm에서 1m 이상까지 다양한 수심을 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연못의 모양, 특히 가장자리를 어떻게 만드냐일 것 같아요. 콘크리트 제방 같은 인공구조물은 양서류한테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절대 피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블록이나 돌망태 같은 걸로 만든 수직이거나 아주 가파른 인공호화는 양서류가 물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걸 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식물을 심는 그런 생태공학적 기법을 써야 합니다. 네. 연못 바닥은 물이 새는 걸 막으려고 점토 같은 걸로 다진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고 주변 습에서 가져온 부엽토나 낙엽을 깔아주면 좋아요. 이게 숨을 곳도 되고 또 분해되면서 물속 작은 벌레들의 먹이가 돼서 먹이 그물을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낙엽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물속에는 일부러 나뭇가지 묶음이나 통나무 같은 수중 구조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양서류들이 이런 데다가 알을 붙이기 때문에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식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심는 게 아니라 양서류한테 직접 도움이 되게 심어야 할 텐데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는 게 좋을까요? 식생은 그냥 서식지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구조물, 리빙 스트럭처예요. 숨을 곳도 제공하고 먹이도 주고 물도 깨끗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을 하죠. 네. 식물군락은 새나 뱀 같은 포식자로부터 양서류를 숨겨주고 알을 안전하게 붙일 곳도 제공하고요. 또 수면의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에 물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물속에 너무 많은 영양염류, 질소나 인 같은 거요. 이런 걸 흡수해서 부영양화를 막고 수질을 좋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종류만 심기보다는 물가에 자라는 부들, 갈대, 줄 같은 정수식물,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자라는 검정말, 말즘 같은 침수식물, 또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밥, 마름 같은 부유식물 등 다양한 생활 형태의 자생식물을 복합적으로 심어서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다채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서요. 네. 식물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초기 단계나 아니면 물이 너무 깊어서 식물 심기가 어려운 곳에는 임시방편으로 인공식물섬, 플로팅 웨틀랜드를 띄워서 바로 숨을 곳이나 먹이 공급원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생태적인 연결고리가 나오네요.
수질 정화하려고 심은 식물이 결국 양서류 먹이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부착조류, 페리파이톤 때문입니다. 부착조류요? 네, 수생식물 줄기나 잎 표면 아니면 물속 바위나 나뭇가지 표면에 보면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미세한 조류나 박테리아, 원생동물 같은 것들이 끈적한 막처럼 붙어서 자라거든요. 이게 부착조류인데 올챙이의 아주 중요한 먹이 중 하나예요. 아, 올챙이가 그걸 먹는군요. 네, 그리고 여러 수소곤충, 유충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들도 이 부착조류를 먹고 자라죠. 그리고 이 무척추 동물들은 다시 다 자란 개구리나 도롱뇽의 중요한 먹이가 되고요. 먹이 사슬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물 깨끗하게 하려고 식물을 심는 공학적인 목표가 자연스럽게 먹이 피라미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양서류 개체군 전체를 지탱하는 생태적인 과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럼 물속 환경만큼이나 물 밖, 그러니까 육상 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계속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이 필요할까요? 어린 개구리들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안전하게 지낼 곳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올챙이 단계를 지나서 변태를 마치고 육지로 올라온 어린 개구리나 도롱뇽, 그리고 다 큰 성체들은 번식기를 빼면 대부분의 시간을 물 밖, 육상 환경에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습지 바로 주변에 복잡하고 다채로운 미세서 식처, 마이크로 헤비테이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통나무 더미, 로그 파일, 나뭇가지 더미, 브러쉬 파일, 돌무더기, 락 파일 같은 거예요. 아, 일부러 그런 걸 쌓아두는 거군요. 네, 이런 구조물들은 낮 동안에 햇볕이나 건조함을 피할 수 있는 습한 피난처가 되고요. 뱀이나 새 같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 역할도 하죠. 또 겨울잠이나 여름잠을 잘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주변 숲에서 나온 두꺼운 낙엽층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땅다람쥐나 들쥐 같은 작은 포유동물이 파놓은 굴이나 나무뿌리 및 빈 공간 같은 자연적인 구조물들도 양서류가 겨울잠 장소로 잘 이용하니까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은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연결성이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현실에서는 도로 같은 것 때문에 서식지가 뚝 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생태통로군요. 어떤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선형 기반 시설은 양서류 서식지를 조각내고 이동을 막아서 개체군을 고립시키고요. 또 이동하다가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네, 문제죠. 생태통로는 이렇게 끊어진 서식지들을 다시 연결해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만드는 인공 구조물이에요.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큰 동물들은 주로 도로 위로 넘어가는 육조형 통로를 쓰지만 양서류나 파충류, 작은 포유류처럼 땅바닥이나 땅속으로 다니는 동물들을 위해서는 주로 도로 밑을 지나가는 터널형 통로를 설치합니다. 아, 터널형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 선정이에요. 반드시 미리 충분히 조사해서 실제로 양서류가 도로를 건너려는 시도가 자주 보이는 지점, 즉 이동 길목, 코리도에 설치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만들면 아무도 안 쓰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터널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양서류들이 알아서 잘 찾아 들어갈까요? 왠지 어둡고 좁은 터널은 좀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서류 특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 같은 데에도 관련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양서류의 행동 습성이나 감각 능력, 특히 시각이나 습도 감지 능력 같은 걸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보면 우선 통로의 폭, 내부 폭은 왕복 2차선 도로면 최소 50cm 이상, 4차선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는 게 좋고요. 근데 단순한 폭보다 개방도라는 지표가 더 중요해요. 개방도요? 네, 통로 입구 단면적 폭 곱하기 높이를 통로 길이로 나눈 값인데요. 이 값이 0.7 이상은 되어야 통로 내부가 너무 길고 어둡게 느껴지지 않아서 양서류가 잘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로 내부 환경도 중요한데요. 바닥에는 물이 잘 빠지면서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흙이나 모래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너무 긴 터널은 중간쯤에 격자용 덮개,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자연 채광이나 환기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폭이 30m 이상 되는 큰 통로에는 안에 작은 도랑이나 습지를 만들어서 이동 중에 쉬거나 습도를 얻게 하라고 권장하기도 하고요. 네. 통로 진입부는 동물이 쉽게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게 입구를 나팔관 형태로 넓게 만들고 주변 땅하고 턱이나 높이 차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공 조명은 피해야 하고 자연 채광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고요. 정말 세밀한 기준들이 있네요. 표 이참고.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든 터널이 있어도 양서류들이 입구를 못 찾고 엉뚱하게 도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터널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도 펜스 설치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양서류가 도로 가장자리로 못 가고 얘네들을 터널 입구 쪽으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낮은 울타리예요. 아, 울타리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설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유도 펜스가 도로를 따라 쭉 오다가 갑자기 딱 끝나버리면 펜스 끝까지 온 동물이 방향을 잃고 결국 펜스를 돌아서 다시 도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도 펜스는 반드시 그 끝이 터널 입구의 날개벽, 윙월 같은 구조물에 직접 연결돼서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빈틈없이 연결해야 하는군요.
네. 또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로 그 양서류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콘크리트 배수로는 한번 빠지면 경사가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스스로 기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를 만들 때는 양서류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탈출 경사로나 작은 사다리 같은 걸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수로 위에 덮개를 씌워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